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78. 순덕 할머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합니다. 30만 원이 찍혀 있어야 할 통장 잔액란에 도대체 몇 개인지도 모를 동그라미들이 끝도 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5억 원. 평생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손을 떨며 폐지를 줍던 노인에게 5억이라는 숫자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이 돈 누구한테 받으신 겁니까? 보이스피싱입니까? 아니면 대포 통장 빌려주신 거예요? 차가운 취조실 형광등 아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평생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단 하루 만에 전국을 뒤흔든 거물급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할머니에게 반찬을 나눠주던 이웃들은 이제 할머니의 대문에 붉은 페인트를 칠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지만 가난한 자가 갑자기 가진 돈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할머니를 범죄자라 욕하던 그때 사이버 수사대 모니터에 송금인의 이름이 떴습니다. 송금인 김지훈. 그 이름을 확인한 베테랑 형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듭니다. 팀장님, 이 사람 오늘 새벽에 사망한 JS 홀딩스 회장입니다. 사망 10분 전에 할머니께 이전 재산을 보냈어요. 30년 전 자취를 감췄던 고아 소년 지훈이 그는 왜 죽음의 문턱에서 평생 폐지를 줍던 노파에게 5억이라는 거금을 보낸 것일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 찾던 그 무뚝뚝한 고물상 사장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30년을 돌아온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보훈의 기록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리어카 할머니의 통장에 찍힌 5억 원, 그 뒤에 숨겨진 가슴 시린 진실. 일부 굽은 허리에 실린 가난의 무게. 매일 새벽 4시 서울의 가장 높은 곳 성북구 어느 달동네의 공기는 칼날보다 날카롭습니다. 세상 모두가 두툼한 이불 속에서 단꿈을 꿀 시간. 78순덕 할머니의 단칸방에는 잔인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그것은 시계 소리가 아니라 할머니의 낡은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내는 비명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봅니다. 낡은 벽지 사이로 배어나온 곰팡이 얼룩이 마치 할머니의 인생 지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밤새 내려앉은 한기가 방안을 점령해 입을 열면 하얀 입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릅니다. 보일러를 켜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 피 한 방울보다 귀한 처지라 할머니는 낡은 전기장판 한 장의 의지에 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장판에 온기가 닿지 않는 코끝과 발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입니다. 할머니는 그 무뎌진 감각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으차차. 오늘도 살아야지. 죽지 않았으니 살아야지. 할머니는 굳어버린 손가락 마디마디를 하나씩 펴봅니다. 손마디는 이미 제멋대로 휘어지고 굵어져 마치 오래된 고목나무 뿌리를 닮았습니다.
평생을 남이 버린 종이 뭉치를 짊어지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온 훈장치고는 너무도 가혹한 모양새입니다. 할머니는 겹겹이 껴입은 낡은 스웨터 위에 빛바랜 조끼를 덧입고 구멍난 장갑을 끼기 전 손등에 바셀린을 듬뿍 바릅니다. 갈라진 살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잊어보기 위함입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배어나오는 핏방울은 할머니에겐 일상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피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낡은 목도리를 칭칭 감고 문 밖으로 나섭니다.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그 소리에 놀란 길고양이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할머니의 분신과도 같은 리어카는 문 밖에서 서리꽃을 피운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느낌이 장갑을 뚫고 뼛속까지 전해지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그 차가움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 무거운 쇳덩이가 오늘 할머니가 기댈 유일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드르륵, 드륵 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는 달동네 사람들에게 오늘도 순떡 할매가 살아있구나를 알리는 생존 신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단잠을 깨우는 소음이라며 창문을 거칠게 닫는 소리만이 할머니의 뒤를 쫓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어깨를 더욱 움츠립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늘지면 1미터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남들에겐 그저 쓰레기일 뿐인 신문지 한 장, 택배 박스 조각이 할머니에겐 보석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굽은 허리를 숙여 바닥을 훑던 할머니가 나직이 한숨을 내뱉습니다. 어이구 허리야. 오늘은 날이 추워서 그런가 종이 박스도 안 보이네. 편의점 뒤편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할머니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누군가 먹다 남긴 컵라면 용기, 끈적한 국물이 묻은 박스들. 할머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펴고 닦아 리어카에 쌌습니다. 때로는 젊은 청년들이 먹다 남긴 술병들이 깨져 있어 장갑을 뚫고 손바닥을 긋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습니다. 그저 피가 묻은 종이는 고물상에서 값을 쳐주지 않을까봐 서둘러 흙바닥에 손을 문질러 피를 닦아낼 뿐입니다. 리어카가 무거워질수록 할머니의 숨소리는 거칠어집니다.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가난이라는 비처럼 리어카의 무게는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10원을 벌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100원을 위해 길바닥을 기는 살.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가진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토록 모질게 삶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30년 전 대모처럼 박힌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구입니다. 민구는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과 나물을 팔아 키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민구는 착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엄마의 나물 바구니를 대신 들어주겠다고 시장으로 달려오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는 비단 옷만 입게 해줄게라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하지만 가난은 그 소박한 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구가 3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차가운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찐빵을 사들고 오던 민구는 과속하던 뺑소니 차에 치였습니다. 범인은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민구는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공기를 잊지 못합니다. 비릿한 흙내음과 아들의 피냄새가 뒤섞인 그 잔인한 밤을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민구의 가방 속엔 엄마에게 주려던 찐빵 봉투가 으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현장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 영안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들의 발을 잡았을 때 할머니는 신을 원망했습니다. 내 새끼 살려내. 왜 나 같은 노인네는 안 데려가고 이 젊은 애를 데려가.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할머니의 비명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세상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할머니는 아들의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어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스스로를 벌주듯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아들에게 미안해 목구멍으로 넘기지 않았고 따뜻한 방은 아들이 추운 땅 속에 있는 것이 괴로워 불을 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새벽 폐지를 줍는 행위는 어쩌면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처절한 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구야,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더 이 리어카 끌다가 내 옆으로 갈게. 거기선 춥지 않게 엄마가 다려준 옷 입고 기다리고 있어라. 할머니는 리어카에 쌓인 폐지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할머니에게 폐지 한 장 한 장은 아들에게 전하는 참회의 편지였고 리어카의 무게는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시장 입구에 도착할 무렵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장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할머니는 익숙하게 고물상으로 향하지만 그 길목은 늘 험난합니다. 에이 할머니, 길 막지 말고 빨리 좀 다녀요. 바빠 죽겠는데 왜 이 새벽부터 나와서 민폐야. 새벽 배송을 서두르는 트럭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며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할머니는 죄 지은 사람처럼 리어카를 길까 전신주 쪽으로 바짝 붙입니다. 굽은 허리를 더 깊게 숙이며 연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의조립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치워야 할 장애물 정도로 여깁니다. 할머니의 인생 78년이 그저 길 위의 방해물로 전락해버린 순간입니다. 때로는 경쟁자들도 나타납니다. 최근 들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보다 조금 더 젊고 기운이 좋은 영감이 리어카를 앞질러가며 할머니가 찜해두었던 박스를 채갈 때면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싸울 기력도 따질 용기도 할머니에겐 사치입니다. 그저 남겨진 작은 전단지 몇 장이라도 소중히 주워 담으며 저 양반도 오죽하면 저럴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입니다. 가난은 이처럼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밀어내게 만듭니다. 오전 10시 어느덧 리어카에는 할머니의 키보다 높게 폐지가 쌓였습니다.
고물상에서 받은 돈은 겨우 9,500원. 할머니는 그 꼬깃꼬깃한 돈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은 한 달 중 가장 중요한 날, 국가에서 주는 기초수급비 30만 원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 돈은 할머니에게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다음 달까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호흡기 같은 존재입니다. 은행의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고 따뜻한 온기가 할머니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온기가 불편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쿰쿰한 폐지 냄새와 땀 냄새가 깨끗한 은행 안을 오염시키는 것 같아 자꾸만 위축됩니다. 할머니는 구석에 있는 자동화기기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뒤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신사가 코를 킁킁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할머니의 어깨는 더 움츠러듭니다. 어디 보자. 통장을 어디 넣더라. 할머니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투입구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통장을 집어삼키고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내며 인쇄를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부디 30만 원이 제때 들어와 있어야 할 텐데. 약값도 내야 하고 지난달 밀린 전기세도 내야 하는데. 잠시 후 틱 소리와 함께 통장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펼쳐 잔액 확인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통장 칸을 삐져나갈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눈이 노안이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어라, 이게 왜 이래? 할머니는 돋보기를 안경 닦기로 쓱쓱 닦고 다시 통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다시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30만 원이 찍혀야 할 자리에 도대체 몇 개인지 알 수도 없는 동그라미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5억. 할머니는 5억이라는 숫자를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평생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손을 떨며 살아온 노인에게 5억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거대한 해일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로 피가 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통장에 왜 이런 돈이? 혹시 나라에서 잘못 보낸 건가? 아니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가? 이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한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자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숫자가 자신을 감옥으로 끌고 갈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이구, 이게 뭐야? 사람 살려. 지점장님, 여기 좀 봐줘요. 할머니는 통장을 움켜쥔 채 은행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의 비명에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오고 창구 직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서 통장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내 돈 아니야. 이거 빨리 가져가. 나 이런 돈 무서워. 나 감옥 가기 싫어.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할머니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눈도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이 통장 좀 보세요. 잔액이 5억입니다.
기초수급자 할머니 통장에 5억이 찍혔어요. 그 한마디에 은행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폐지를 줍던 노파의 통장에 찍힌 5억 원. 그것은 이 동네의 모든 평화를 깨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애워싸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마치 거대한 덫에 걸린 짐승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할머니의 귓가에서 아들을 잃었을 때 들었던 그 비극적인 소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78년 평범하고 고단했던 인생이 그 동그라미 8개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부 유령이 보낸 돈과 가시 돋친 소문. 비용, 비용. 그 소리는 단순한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덕 할머니가 78년 평생을 쌓아온 정직이라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파괴음이었습니다. 은행 유리문 밖으로 끌려 나오는 할머니의 양팔엔 건장한 순경들의 손이 족쇄처럼 채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등은 평소보다 더 낮게 휘어졌고 땅바닥을 끄는 낡은 신발코에선 마른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모르는 돈이야. 나 좀 놔줘요, 제발. 나 무서워 죽겠어. 할머니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구르다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경찰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어지는 순간 할머니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평소 머리를 맞대고 나무를 다듬던 시장 이웃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경악으로 물든 눈빛들, 손가락질하며 쑥덕거리는 입술들. 할머니는 그들의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바닥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차 안의 공기는 할머니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낡은 가죽 시트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할머니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 속에 든 아들의 사진이 담긴 낡은 지갑을 꽉 쥐었습니다. 민구야, 엄마가 어쩌다가 이런 곳에 탔을까? 내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할머니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을 삼키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경찰차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할머니가 30년 넘게 폐지를 주우며 누비던 골목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길은 할머니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섬이었습니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좁은 방, 천장에 달린 낡은 형광등은 지직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음을 내며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함이 아니라 할머니의 가난과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려는 고문용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서류 더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그리고 사람의 피를 말리는 긴장감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형사는 이제 3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남루한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앞에 놓인 할머니의 통장을 볼펜 끝으로 툭툭 치며 차가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연극은 그만하시죠. 기초수급비 30만 원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시는 분 통장에 갑자기 5억이 꽂혔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자금 맞죠? 아니면 어디 도박 사이트 환전책으로
계좌 빌려주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연세도 있고 하니 선처라도 해드릴게. 자, 누가 시켰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깊게 패인 주름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형사님, 나는 평생 남의 것 탐낸 적 없어요. 길바닥에 떨어진 100원짜리 하나도 주인 찾아주려던 사람이에요. 그 돈이 왜 거기 있는지 나는 정말 꿈에도 모릅니다. 제발 나 좀 믿어주세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형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리에 할머니의 가냘픈 어깨가 힘없이 움찔거렸습니다. 믿어달라고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꼭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몰랐다.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5억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누구한테 통장 빌려주셨어요? 얼마 받기로 하셨냐고요? 자꾸 이러시면 구속영장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그 낡은 집으로 다시는 못 돌아가요. 할머니는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취객의 고함이 할머니에겐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형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형사님, 나 정말 아니에요. 나 폐지 줍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10,000원 벌기도 힘든 늙은이에요. 내가 무슨 수로 그런 큰 돈을 만지겠어요. 제발 우리 아들 얼굴 봐서라도.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형사는 아들이라는 말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들, 기록 보니까 할머니 아드님 30년 전에 사고로 죽었잖아요. 연고도 없는 독거노인 통장에 이런 돈이 들어온 건 전형적인 범죄용 대포통장 수법입니다. 할머니가 모르고 당했든 알고 가담했든 이 돈은 죄를 씻을 수 없는 돈이에요. 아들의 죽음까지 범죄의 근거로 사용되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기운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78년 정직했던 세월이 독거노인이라는 차가운 단어와 범죄라는 더러운 단어 사이에 끼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자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잘 고민해 보세요. 할머니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형사가 나가고 취조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취조실의 정적 속에서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는 사이 밖은 이미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할머니가 폐지를 줍던 시장통과 골목은 할머니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아니, 그것은 꽃이 아니라 독을 품은 가시 돋친 덩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선 것은 할머니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세탁소 주인 김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 할머니에게 낡은 옷을 무료로 꿰매주기도 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입에선 가시가 돋친 말이 쏟아졌습니다. 에휴, 내 그럴 줄 알았어. 평생 낡은 옷만 입고 비린내 풍기며 불쌍한 척하더니 속으로는 구렁이가 몇 마리나 들어 있었던 거야. 우리가 저번에 명절이라고 쌀 한 포대 준 거, 그거 다 기만이었네. 세상에 돈을 5억이나 쌓아두고 우리한테 쌀을 받아가? 이건 사기야, 사기.
옆집 새댁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폐지를 줍다 발견한 예쁜 머리핀을 주워 주었을 때 고맙다며 사탕을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쩐지 저번에 우리 집 택배 박스 가져갈 때 눈빛이 이상하더라니.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맡는 노인네였네. 매일 밤낮으로 동네 뒤지고 다니는 게 폐지 줍는 게 아니라 무슨 범죄 정보라도 수집한 거 아니야? 정말 소름 돋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저 할머니 근처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범죄자 기운 없는다고요.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사리부터 괴물이 되어 갔습니다. 할머니가 사실은 전국적인 사기단의 수괴라느니 수십억대 자산가인데 세금을 안 내려고 일부러 폐지를 줍는 거라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사실인 양 떠돌았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안쓰러워하며 반찬 한 그릇 건네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절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더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마치 배신당한 연인들처럼 주민들은 할머니의 낡은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할머니가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 땅바닥에 짓밟았고, 누군가는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리어카를 길바닥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허공을 돌며 힘겹게 멈출 때 동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할머니의 대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돈벌레, 사기꾼, 이 동네에서 나가라는 흉물스러운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아온 할머니의 78년 세월이 단 하루 만에 추악한 오물로 덮여버렸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가난한 자가 갑자기 가진 돈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질투와 탐욕 그리고 군중 심리가 뒤섞인 광기는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 들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경찰서 복도의 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취조실 안은 창문이 없어 시간이 흐르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형광등의 깜빡임이 할머니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가뭄에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맺혔고 굽은 등은 딱딱한 의자에 눌려 끊어질 듯한 통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할머니를 더 괴롭히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길가에 버려진 종이 한 장을 주운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남들이 버린 박스를 다시 펴서 모은 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었을까? 형사는 다시 들어와 할머니를 압박했습니다. 할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 돈 김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김지훈이 누구예요? 조직원이면 이름만 돼요. 그러면 할머니는 그냥 집으로 가실 수 있다니까요. 집에서 따뜻하게 주무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나이에 여기서 밤새우면 할머니만 손해예요. 김지훈.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기억해낼 기력이 없었습니다. 78년의 긴 세월 동안 할머니를 거쳐간 수많은 이름 중 하나일 텐데 지금 할머니의 머릿속은 오직 차가운 취조실 벽처럼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취조실의 시계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졌습니다. 평생 폐지를 줍던 순떡 할매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5억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짓눌려 숨가빠하는 범죄자 하나가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잠시 형사가 다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민구야, 엄마는 이제 틀렸다. 사람들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 돈이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괴물로 만드는 걸까? 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왜 세상은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거니? 할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취조실 탁자 위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할머니를 5억 원을 훔친 노인으로 정의했고 그 판결은 할머니가 죽기 전까지는 번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각, 경찰서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둣발 소리가 다급하게 취조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를 압박하던 젊은 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 상급자로 보이는 중년의 경감이 땀을 닦으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신 보고서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경악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형사, 지금 당장 신문 중지해. 이 사건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완전히 다른 판이야. 형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이스피싱 계좌 추적 결과라도 나왔나요? 경감은 할머니를 잠시 쳐다보더니 형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적막한 취조실 안에서 할머니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송금인 김지훈. 방금 신원 확인됐어. JS 홀딩스 회장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새벽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더군. 사망 판정을 받기 정확히 10분 전에 이 할머니 통장으로 5억을 송금했어. 비서실 말로는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빚을 갚으러 간다였대. 취조실 안에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죽음을 앞둔 거대 기업의 회장이 왜 평생 폐지를 줍던 가난한 노파에게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5억 원을 보냈는가? 유령이 보낸 것만 같은 이 돈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할머니의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경감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차가운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지만 손목에는 낡고 해진 실팔찌 하나를 차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지훈이의 무사 안녕을 빌며 헌시를 꼬아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할머니, 이 팔찌 기억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사진 속 팔찌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의 둑이 터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들 민구와 밥그릇을 나눠 먹던 아이. 민구가 죽던 날 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라며 울던 7살 소년 지훈이. 지훈아, 내가 정말 그 아이란 말이냐? 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할머니의 절규가 좁은 취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고난의 어둠 뒤에 가려져 있던 30년 전의 슬프고도 찬란한 비밀이 비릿한 수증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다가올 진실은 지금까지 겪은 모욕보다 더 시리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왜 할머니를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왜 죽기 직전까지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 이제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취조실 앞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깊게 팬 눈가.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그 맑았던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회장이 되었다고요? 그 쬐끄맣던 지훈이가.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지훈이는 할머니의 집 마당에서 민구와 함께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칼싸움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돌아오면 할머니 오셨다 하며 가장 먼저 달려와 장바구니를 받아들던 아이였습니다. 경감은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지훈이가 성공했다는 소식보다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 얼마나 외롭게 할머니를 그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훈이는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큰 돈을 보낼 정성이면 한 번쯤 얼굴이라도 보여주지. 할머니의 물음에 경감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뼈만 남은 몸으로 마지막 송금 버튼을 누르며 지훈이가 흘렸을 눈물의 무게를 그 누구도 감히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할머니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경찰서 현관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들은 할머니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세상엔 오직 지훈이와 민구, 그리고 30년 전에 그 따뜻했던 밥상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나 지훈이한테 가야겠어요. 그 아이 마지막 가는 길, 내가 다려준 깨끗한 옷 한 벌은 입혀보내야겠어요. 굽은 허리를 펴며 일어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폐지 줍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식을 찾아 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복도를 걸어나가는 할머니의 발걸음마다 억울함의 먼지가 털어지고 진실의 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부 30년 전의 겨울, 꽁꽁 언 손의 기억. 순덕 할머니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니,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30년 전의 어느 지점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낡은 형광등 소리도,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도, 창밖에서 들려오던 소음도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직 할머니의 귓가에는 30년 전 그 아이의 맑은 목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스쳤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이제는 돈이 아니라 30년 동안 응축되었던 한 아이의 눈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리놀륨 바닥의 감촉이 할머니의 무릎에 닿았지만 할머니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이미 30년 전 그 지독하게도 시리고 아팠던 달동네의 겨울밤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가장 높은 곳, 재개발 소문만 무성하던 낡은 달동네엔 밤마다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당시 30살 남짓이었던 순떡 할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하루 종일 나무를 팔아 아들 민구와 단둘이 생계를 이어가던 고단한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로지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터진 손등에 구리스를 발라가며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꽁꽁 언 손을 비비며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던 할머니의 눈에 집 앞 골목 전신주 아래 버려진 커다란 박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이사를 가며 버린 쓰레기 더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안에서 아주 미세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 흑.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박스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낡은 누더기를 겹겹이 걸친 채 몸을 웅크린 7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때저러 까맣고 눈가엔 눈물이 얼어붙어 하얀 결정이 맺혀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며 할머니를 올려다보던 그 맑고도 슬픈 눈망울. 그것이 할머니와 지훈이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느껴지던 그 미약한 온기, 마치 꺼져가는 촛불 같았던 그 생명의 무게가 지금도 할머니의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를 안고 단칸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연탄 한 장 아끼려 꺼두었던 구들장에 급히 불을 올리고 아이의 꽁꽁 언 손과 발을 자신의 가슴팍에 넣어 녹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민구는 잠 곁에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할머니는 대답 대신 아이의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지훈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따뜻한 아랫목이 낯선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찬장을 뒤져 민구에게 주려던 보리밥 반 공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껴두었던 김 한 장을 불에 살짝 구워 간장한 종지와 함께 내밀었습니다. 자, 얘야. 이거라도 좀 먹어라. 이제 괜찮다. 여긴 춥지 않아. 지훈이는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아이는 끄끄거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함,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가 7살 아이의 심장을 녹였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지훈이는 할머니의 2번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다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지훈이를 친자식보다 더 애틋하게 품었습니다. 민구와 지훈이는 금세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민구는 자신의 작아진 멜빵 바지를 지훈이에게 입혀주었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지훈이를 위해 주머니 속에 사탕 하나를 몰래 숨겨오곤 했습니다. 세 식구가 누우면 꽉 차는 좁은 방이었지만 할머니는 그 작은 방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라 믿었습니다. 밤마다 2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할머니가 지훈이를 거둔 지 3년째 되던 해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희망이자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친아들 민구가 하교 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가을날 저녁, 엄마에게 주려던 찐빵 봉투를 꼭 쥔 채 민구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입안에는 밥알 대신 쓴물만 가득했고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민구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고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세상을 향한 증오뿐이었습니다. 어린 지훈이는 알아누운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10살 소녀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발을 닦아주고 이웃집에서 얻어온 미음을 식혀 할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밥 한 숟가락만 드세요. 지훈이가 있잖아요. 제가 민구 형 대신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민구가 생각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 민구는 데려가고 이 아이는 남겨두었을까 하는 모진 생각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스쳤고 할머니는 본의 아니게 지훈이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볼 때마다 아파한다는 것을, 자신이 할머니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일찍 깨달아 버렸습니다. 지훈이가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잠곁에 민구의 이름을 부르며 신음하는 것을 들은 지훈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한참 동안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나는 흙냄새와 나물 냄새가 지훈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향기였습니다.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장례비로 쓰려고 남겨둔 마지막 쌈짓돈을 자신을 위해 쓰려 한다는 사실을요. 지훈이는 그 돈을 차마 쓸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쪽지 한 장을 적었습니다. 할머니, 저 갈게요. 민구 형 목까지 제가 꼭 성공해서 올게요. 저 때문에 울지 마세요. 할머니가 주신 밥 한 그릇 평생 안 잊을게요.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무거운 몸을 일으켰을 때 지훈이의 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빗속으로 뛰어나가 지훈아, 지훈아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골목길 전신주 아래 지훈이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까지 달려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빗물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가슴 한구석을 도려낸 채 30년을 살았습니다. 지훈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뒤졌고 고아원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이름도 연고도 없는 아이를 찾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현재 경찰서의 형사는 할머니에게 사진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지훈이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의 손목에는 낡고 해진 실팔찌 하나가 소중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 이건
할머니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그 팔찌는 30년 전 지훈이가 집을 떠나기 며칠 전 할머니가 낡은 실을 꼬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걸 차고 있으면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던 할머니의 미신 같은 말을 지훈이는 3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훈이는 성공했습니다. 5억이라는 거금을 단숨에 보낼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할머니에게 돌아올 수 없었던 처절한 외로움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민구가 죽던 날 자신이 곁에 있지 못했다는 죄책감, 할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는 미안함이 지훈이를 30년 동안 괴롭혔던 것입니다. 할머니, 김지훈 회장님은 할머니를 찾았지만 차마 앞에 나타날 수가 없으셨대요. 어느새 경찰서에 도착한 지훈의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지훈이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서야 할머니의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리어카를 끌 할머니가 걱정되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할머니의 여생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5억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참회의 눈물이었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할머니를 욕하던 주민들이 서 있었지만 이제 할머니에게 그들은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엔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 지훈이가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이제 지훈이가 누워있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30년 전처럼 아이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기 위해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라. 내 새끼야라고 말해주기 위해 말입니다. 사부 고물상 사장의 충격적 정체와 마지막 유언.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은 끝도 없이 하얗고 매끄러웠으며 곁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디, 디, 디. 그 소리는 마치 할머니의 남은 생을 하나씩 깎아먹는 시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렸습니다. 손등에는 차가운 바늘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관을 타고 이름 모를 약물이 할머니의 낡은 혈관 속으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아까 경찰서에서 보았던 검은 정장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의 법률 대리인이자 비서인 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경찰서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사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몸이 많이 상하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엔 오직 지훈이라는 이름만이 맴돌았습니다. 5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찍힌 통장, 경찰서의 차가운 복도, 그리고 지훈이가 회장이 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들. 모든 것이 폭풍처럼 몰아쳐 할머니의 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지훈이, 그 아이가 정말 죽었단 말이요?
내 눈앞에서 밥을 달라고 보채던 그 쬐끄만 녀석이 나보다 먼저 갔단 말이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입술을 떨며 변호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노인의 손끝에 서린 간절함의 변호사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손 위로 따뜻한 차 한 잔을 쥐어주며 지훈이가 할머니를 떠난 뒤 걸어온 30년의 세월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할머니가 상상하던 성공 신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한 남자의 처절한 반성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할머니를 떠난 뒤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든 적이 없으셨습니다. 10살 소년이 혼자 세상에 던져졌을 때 그가 겪어야 했던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고아원에서 매를 맞고 공사장에서 흙밥을 먹으면서도 회장님은 품 안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실팔찌를 만지며 버텼다고 하셨습니다. 성공해서 할머니 앞에 나타나겠다. 민구형 목까지 내가 아들이 되어드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가 지훈 회장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엔진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10년 전 이미 할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차마 할머니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으셨어요. 민구 형의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할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할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도망치듯 떠났다는 미안함이 회장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나타나서 용서를 빌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회장님은 할머니의 집 근처를 매일 밤 찾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는 창문에 불이 꺼질 때까지 그 낡은 차 안에서 할머니의 그림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외롭게 리어카를 끌던 그 어두운 골목길, 누군가 뒤를 밟는 것 같아 무서워하며 걸음을 재촉하던 그 길가에 지훈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할머니를 무너뜨렸습니다. 변호사는 가방 속에서 검은 가죽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가 마지막 숨을 내뱉기 직전까지 품고 있었던 두툼한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나의 영원한 어머니, 순떡 할머니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에서는 양 냄새와 함께 지훈이가 생전에 쓰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던 어머니. 이 편지를 보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 따뜻한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30년 전 추운 겨울날 박스 속에 버려진 저를 걷어주셨던 그날의 온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보리밥 한 그릇, 그 투박한 김 한 장이 저를 오늘까지 살게 한 힘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편지지 위로 번졌습니다. 성공하면 할머니를 대궐 같은 집에 모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만 입혀드리겠다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참 야속하네요. 이제야 할머니를 위해 무언가 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합니다. 췌장암이라는 놈이 제 몸을 갉아먹을 때마다 저는 고통보다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에 더 많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5억 원이라는 돈은 제가 할머니께 진 마음의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이 돈을 쓰실 때 제 미안함도 함께 써주세요. 할머니의 굽은 허리를 펴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편지지는 이미 지훈이가 흘렸던 눈물 자국과 항암 치료로 떨렸던 필체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돈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더냐. 이 늙은이가 너 보고 싶어서 얼마나 밤마다 문 밖을 내다봤는데. 이 못난 놈아.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할머니에게 변호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더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젖은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자 그는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할머니, 5년 전부터 마을에 새로 생긴 대박 고물상 사장님 기억하시죠? 무뚝뚝하고 말수도 없었지만 할머니 폐지감만큼은 꼭 챙겨주던 그 사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장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겐 10원 한 장도 깎으려 들면서 순덕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오면 유독 친절했습니다. 어이구 할머니, 오늘 종이가 아주 좋은데요? 이건 특급이니까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할머니, 비 오는 날엔 박스 젖으면 안 되니까 가게 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미안해할까봐 항상 오늘 운이 좋아서 많이 드리는 것이라며 능청스럽게 돈을 쥐어주던 그 사장이었습니다. 그 고물상 사장은 사실 지훈 회장님이 고용한 직원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지훈이가 시킨 게 아니란 말이요? 그 사장은 지훈 회장님의 친동생과 다름없던 후배였습니다. 회장님이 암 판정을 받고 몸이 너무 상해 직접 고물상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그에게 할머니의 일장을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 자신도 가끔씩 그 고물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할머니의 리어카를 대신 밀어드리곤 했던 그 젊은 직원이 바로 지훈 회장님 본인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1년 전 가파른 언덕길에서 리어카가 뒤로 밀려 주저앉으려 할 때 말없이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주던 그 덩치 큰 남자.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할머니 조심하세요라고 짧게 말하고 사라졌던 그 사람. 설마 그때 그 사람이 지훈이었단 말이오? 네, 할머니. 회장님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해쓱해진 자신의 모습을 할머니께 보이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린 채로라도 할머니의 고단한 짐을 함께 나눠지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 언덕길을 오를 때 회장님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면서도 할머니의 굽은 등을 보며 조금만 더 버벼달라고 속으로 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훈이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된 순간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리어카를 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못한 채 그저 할머니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할머니를 5억 원을 훔친 사기꾼 노인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지훈이에게 할머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역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의 리어카가 어떤 날엔 유독 가벼웠는지, 왜 자신의 집 앞에 누군가 몰래 두고 간 우산이 항상 새 것이었는지. 진실은 때로 비극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할머니는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밀어주었던 그 리어카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을 떠올리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오열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죽어서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자신의 모든 남은 에너지를 할머니의 길 위에 뿌려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나 지훈이한테 가야겠어요. 그 아이 마지막 가는 길, 내가 다려준 깨끗한 옷 한 벌은 입혀보내야겠어요. 30년 전에도 내가 그 옷 하나 제대로 못 입혀보냈는데. 할머니는 링거 바늘을 뽑으려 했습니다. 당황한 변호사와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식을 찾아 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어머니의 눈빛이 할머니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남긴 5억 원은 이제 할머니에게 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지훈이가 평생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모았던 땀방울이었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애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그 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훈이가 남긴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부 5억 원의 기적과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집. 병원 중환자실을 거쳐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억겁의 세월을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의 매끄럽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가 내는 마찰음이 유난히도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할머니의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고 애처로웠습니다. 30년 전 지훈이를 떠나보냈던 그 비오는 밤의 시린 공기가 다시금 할머니의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JS 홀딩스 회장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힌 커다란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조화들 사이로 보이는 사진 속 남자는 너무도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저 30년 전 주먹밥을 먹으며 입가에 밥풀을 묻히고 웃던 그 7살 꼬마 지훈이로만 보였습니다. 지훈아,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내가 왔다. 이 못난 할미가 이제야 너를 보러 왔어.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향 냄새가 자욱한 분향소 안에서 할머니는 지팡이조차 짚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할머니는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 소리는 화려한 장례식장의 엄숙함을 깨뜨리는 소음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영혼에게 바치는 가장 절절한 연가였습니다. 할머니는 최 변호사의 부축을 받아 지훈이가 누워있는 안치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 대신 무거운 정적이 감도는 그곳 하얀 천에 덮인 남자의 시신 앞에서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천을 살짝 걷어내자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지훈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성공을 위해 얼마나 모질게 자신을 채찍질했는지, 병마와 싸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고독하게 견냈는지 지훈의 깡마른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에서
여전히 빛바랜 채 묶여있는 낡은 실팔찌를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지훈이가 집을 떠나기 며칠 전 할머니가 낡은 실을 꼬아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이 실끝이 너를 지켜줄 거다라며 채워주었던 그 보잘것없는 실팔찌. 지훈이는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어서도 전 세계의 명품 시계 대신 이 초라한 실뭉치를 자신의 목숨줄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련한 놈아. 이 낡은 게 뭐라고 이걸 끝까지 차고 있었어. 내가 준 건 고작 밥 한 그릇이었는데 너는 왜 내 목숨을 나한테 다 주려고 했니?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니, 지훈아. 할머니는 지훈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훈의 몸에서는 더 이상 30년 전의 땀 냄새나 어린아이 특유의 젖비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죽음의 냄새만이 감돌았지만 할머니는 그 육신을 안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30년 동안 전하지 못했던 사소한 일상들, 민구의 무덤가에서 지훈이 이름을 부르며 남몰래 훔쳤던 눈물들, 그리고 리어카를 끌며 언젠가 지훈이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따뜻한 된장찌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할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지훈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동안 달동네 시장통에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비서실에서 공개한 할머니와 지훈의 사연은 TV 뉴스와 신문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폐지 줍는 노파에게 전달된 5억 원, 알고 보니 30년 전 거둔 고아 소년의 마지막 보은. 뉴스가 터져나오자 할머니를 사기꾼이라 비난하며 대문에 욕설을 퍼부었던 주민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할머니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던 사람들의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할머니의 가슴을 난도질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의 대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었던 세탁소 주인 김 씨는 밤늦게 양동이와 거친 소를 들고 할머니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물을 대문에 끼얹으며 자신이 적은 사기꾼이라는 글자를 손이 부르트도록 문질러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순덕 할매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김 씨의 통곡 섞인 눈물이 바닥의 붉은 물감과 섞여 어두운 하수구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둘씩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리어카를 뒤집어 엎었던 동네 청년은 부서진 바퀴를 고치기 위해 기름칠을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할머니를 범죄자라며 손가락질했던 옆집 세댁은 할머니의 텅 빈 냉장고를 채울 밑반찬과 따뜻한 국을 한 꾸러미 싸들고 문 앞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집 마당을 쓸고 찢어진 벽지를 새로 바르며 자신들의 추악했던 마음을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질투가 얼마나 쉽게 광기로 변하는지, 그리고 그 광기가 가장 선량한 이웃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훈이가 보낸 5억 원은 할머니에게 불을 주었지만 이 마을에는 잊고 있었던 인간의 양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친 할머니가 다시 낡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골목길은 정과는 다른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무시의 정적이 아니라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인 경건한 정적이었지요.
사람들은 골목 양옆으로 서서 할머니의 굽은 등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지훈의 친동생과 다름없던 고물상 사장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지훈의 마지막 유품인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건넸습니다. 가죽 표지가 손때로 반질반질해진 그 다이어리엔 지훈의 3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형님이 마지막 숨을 내뱉기 전까지 이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여기엔 할머니가 오늘 폐지를 몇 킬로 주우셨는지, 오늘 할머니의 걸음걸이가 어떠셨는지, 지난 10년 동안 할머니를 지켜보며 적은 기록들이 빼곡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2024년 5월 12일. 비가 온다. 할머니의 무릎이 유난히 많이 굽어 보인다. 달려가 리어카를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내 몰골을 보면 할머니가 더 우실까봐 차 안에서 핸들만 꽉 잡았다. 미안해요,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2025년 11월 3일. 오늘 할머니가 시장통에서 찐빵 하나를 사서 반으로 나눠 드시는 걸 봤다. 민구 형의 무덤에 가져가시려는 걸까? 할머니가 웃으셨다. 그 웃음 하나를 보기 위해 내가 30년을 버텼나 보다. 이제 나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머니의 내일은 내가 없어도 따뜻하기를 기도한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는 피 섞인 침이 묻은 듯한 자국 위로 나의 어머니, 이제 무거운 리어카는 내려놓으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마당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는 죽어서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깎아 할머니의 굽은 등을 받쳐주는 지지대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리어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 공기를 가르며 끌고 나갈 필요가 없는 쇳덩이. 하지만 할머니는 그 리어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위에 지훈이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길 위에서 고생한 할머니 자신과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던 지훈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퇴근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동네 어귀에 가장 낡고 허름했던 건물 하나가 환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그 5억 원으로 화려한 아파트를 사서 이 동네를 떠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선택은 세상의 잣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가 남긴 5억 원을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결손 아동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이자 쉼터인 지훈과 순덕의 따뜻한 밥집을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손엔 차가운 리어카 손잡이 대신 따뜻한 국자를 들었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먹어라. 밥은 얼마든지 더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많이들 먹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과 정성껏 고아낸 소고기국. 30년 전 지훈이에게 차려주었던 그 따뜻한 한 상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외로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듬뿍 얹어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주방 창문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이와 민구의 얼굴을 봅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은 건물을 짓고 쌀을 사는 데 쓰였지만 지훈이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아이들의 해진 옷가지를 꿰매고 외로운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꽁꽁 언 누군가의 손을 녹여주는 일. 그것이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남긴 진정한 호강임을 할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밥집 마당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주방 한 구석,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앉아 지훈이의 다이어리 뒷장에 자신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새로운 아이가 너랑 참 많이 닮았더구나.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내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하더군. 내가 남겨준 이 밥 냄새가 온 동네를 가득 채우고 있단다.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시기하지 않고 우리 밥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눈다는다. 내가 몰래 리어카를 밀어주던 그 험한 언덕길이 이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꽃길이 되었어. 할머니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밤마다 아들 민구의 이름을 부르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훈이가 남긴 5억 원의 기적이 어떻게 세상을 밝히고 있는지 조용히 의졸이며 평온한 잠에 듭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폐지 줍는 노파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합니다. 5억 원이라는 숫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한 노인의 숭고한 삶이 비로소 세상이라는 차가운 옷감의 모든 주름을 빳빳하게 다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가 리어카처럼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세상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지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30년 전 무심코 건넨 밥 한 그릇의 씨앗이 5억 원의 기적이 되어 돌아온 것처럼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옹기 하나가 훗날 당신의 인생을 가장 눈부시게 비춰줄 다리미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순덕 할머니의 밥집에서는 오늘도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릅니다. 그 냄새는 지훈이의 간절한 그리움이자 할머니의 사랑이며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사람의 냄새입니다. 인생은 때로 구겨지고 얼룩지지만 진심이라는 열기로 정성껏 다리면 언제든 새 옷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수첩에도 오늘 하루 따뜻한 밥 한 그릇의 행복이 기록되길 바랍니다. 순덕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풍경 위로 지훈이와 민구가 나란히 서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듯한 따스한 노을이 내리앉으며 길었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사랑 다락방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